자, 3-2페이지 프린트 노마자 2번에 보시면 등록의 결격 사유가 있고요. 이제 12가지 결격 사유가 있는데 요거를 좀 한번 볼게요. 일단 1번에 미성년자가 있죠. 미성년자는 만 몇 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까? 19세.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해야 결격에서 벗어나죠? 만 19세에 도달이 돼야 되겠죠. 만 19세에 도달. 그 방법 말고 또 있나요? 아니면 그 방법밖에 없나요? 그 방법밖에는 없죠. 그 다음에 2번에 이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이 지난주에 개정이 좀 됐어요. 해서 뭐가 없어져 버렸냐면, 금치산자랑 한정치산자랑 이제 없어졌어요. 없어졌고요. 그냥 뭐라고요? 덜 생긴 게 아니고 바뀌었단 말이에요. 바뀐 거야.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런 식으로 이제 용어가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 얘기를 끝까지 듣고 하세요. 듣고 하시라고. 그래서 이미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올해까지는 혹시라도 금치산자가 나올 수가 있어요. 받은 사람은 그대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하실 분만 금치산자가 없어졌다는 거 이렇게만 그냥 이해하시고 우리 올해까지는 일단 금치산자까지랑 알고 계셔야 돼. 다만 용어가 금치산자라는 용어가 이제 없어진 거야. 이제 그 4월 27일 날 개정이 됐거든요. 지난주에. 그래서 요거는 그냥 요대로 가고 혹시라도 문제가 나온다면 금치산자로도 나올 수 있고 올해 시험까지는 또 피성년 후견인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는 둘 다를 알고 계셔야 해요. 이제 물론 내년 책을 쓸 때는 뭐는 이제 다 뺄 거예요. 금치산자라는 개념, 한정치산자라는 개념은 다 뺄 거고 개정용으로 갈 거예요. 이제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일단 얘네들이 어떻게 된 애들이죠? 상태가 안 좋아서 법원에서 선고받은 애들이니까 그 선고를 어떻게 해야 결격에서 풀려요? 취소 판결 받아야 결격에서 풀린다는 거. 그리고 3번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있는데 그 파산 선고라는 거는 심신의 능력은 출중하고요. 근데 뭐가 안 좋아? 경제적 상황이 안 좋아서 이제 전문직, 가령 공무원에 임용된다든가, 학교 선생님을 한다든가,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파산 선고 받은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는 해도 돼?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개업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상당한 전문성이 있는 업종이거든요. 왜냐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누구의 재산권을 다루어요. 의뢰인, 손님의 재산권을 다루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본의 아니게 뭐를 이렇게 또 보관하는 경우도 많아. 의뢰인의 돈, 이제 중도금, 잔금 이렇게 이제 갖고 있다가 전달해주고 이런 일도 많고, 실제로, 계약금 같은 것들을 물건이 좀 이렇게, 좋은 물건 나오면 미리 좀 하나 잡아주세요라고 뭐를 이렇게 개공한테 보내주는 경우도 되게 많냐면, 계약금을 개공한테 믿고 보내주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몇 천만 원씩. 근데 그거를 파산 선고 입장에서 보면 자기 통장에 몇 천만 원 들어와 있으면 그걸 잘 보관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일단 밥 먹고 살겠어요? 그러니까요. 집에 쌀 떨어지고 그러면 사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되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말하자면 어떤 전문 직종에 종사하지 못한다. 그럼 언제 종사할 수 있냐? 그 해소 사유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권 판결을 받거나, 그다음 오른쪽 가로에 우리 뭐 썼죠? 지난번에 법정 복권이라고 쓰셔야 돼. 그래서 법정 복권 사유는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 예를 들자면 파산 선고 받고 몇 년 지나거나 10년 지나거나 또는 면책 결정 같은 것들을 받거나 그러면 법정 복권이 되어져요. 그래서 면책 결정이라는 게 뭐냐면 너 죄는 이제 너의 잘못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채무를 이제 면책해 준다 이런 뜻이에요. 면책 결정. 그러니까 파산 선고의 기본 취지는 면책 결정이에요. 이제 안 갚아도 괜찮다 이런 얘기지. 그 대신 다 안 갚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신소득으로 구채무를 갚지 않아도 좋다라는 의미가 면책이야. 자, 뭐라고 했죠 제가? 신소득으로 구채무. 그게 면책이야. 그러니까
면책 이후에 벌어들이는 돈은 너 그냥 먹고 살아. 대신 구채무는 너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소위 이제 빚잔치라고 해서 그걸 이제 채권자들한테 논아주는 행위는 할 거예요. 그걸 면책 결정이라고 하고요. 하나 더 정리하면 파산 복권 이제 파산 그 판결은 아닌데 파산 폐지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개가 법정 복권 사유에 들어가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법정 복권 사유가 세 개가 있는데 몇 년 지나거나 10년 지나거나 또 면책 결정을 받거나 파산 폐지 결정을 받을 경우에 이제 법률에 규정에 의한 복권이 되는데 여기서 면책 결정이나 파산 폐지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판사가 10년 경과는 말 그대로 10년이 지난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정리 결격에서 벗어나는 사유는 그러니까 파산 선고자가 결격에서 벗어나는 사유는 전부 모아보면 4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첫째 복권 판결을 받거나 그 다음에 10년 지나거나 그리고요 면책 결정되거나 파산 폐지 결정되거나 뭐 이렇게 이제 나왔을 때 결격에서 완전 해소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뭐 이렇게 있는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라고 하면 금고 포함, 금고 제외, 금고 포함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일단 징역과 금고 뭐 이건 이제 두 가지는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징역과 금고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 일단 신체의 자유를 제한했다라는 게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인데 징역가 있는 동안에 혹은 금고형 지금 살고 있는 동안에는 중개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제 중개업할 수 있어? 갔다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나오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또 원인이 있는데 다 살고 나오는 거 이걸 이제 뭐라고 하죠? 집행 종료라고 하기도 하고요. 집행 종료는 되고 나서 막바로 중개업하는 게 아니고 몇 년 지나야 되냐면 3년 지나야 돼. 집행 다 종료되고도 3년. 그러면 우리 간단히 한번 해볼까요? 징역 3년 받았대. 그러면 오늘 3년 선고 받은 거야. 그러면 전체 몇 년간 결격이에요? 6년 결격이에요. 왜 6년? 3년 살고 추가 3년 하니까 그런 개념. 자, 그런데 중간에 집행 종료로 간주되는 경우가 무슨 얘기냐면 중간에 집으로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중간에 다 살기 전에 그러니까 만기 석방 되기 전에 이걸 무슨 제도라고 하냐면 가석방 제도라고 해요. 가석방.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보통 가석방이 자주 없는 나라 중에 하나고요. 대신 우리는 뭐가 많은 나라냐면 사면을 또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가석방은 이제 미국 같은데 선진국은 좀 가석방을 좀 많이 운영하고 선진국은 사면은 거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또 가석방은 거의 하지 않고 뭐를 많이 해? 사면을 좀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국가마다 좀 약간 뭐 정책이 다르니까 뭐 그렇다 치고 가석방은 만기 석방하고는 좀 다른 거잖아요. 그럼 가석방 기간에는 어디에 가 있어? 집에 가 있는 거야. 그럼 집에 가서 뭐 정상적으로 다 활동을 하는 거야? 아니면 근신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근신. 그러니까 그 가석방 기간 동안엔 중개업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결격 기간이라서 안 돼. 그럼 이제 가석방 기간 동안 몇 년 지나야 그러면 집행이 종료된 걸로 간주하느냐? 유기수라는 건 기한이 있는 자. 기한이 있는 자는 이제 뭐를? 잔영기, 남은 기간을 다 채워야 돼. 어디서? 집에서 근신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몇 년? 3년을 추가합니다. 그럼 자, 징역 3년 선고받고 2년 복역 중에 가석방 됐대. 그럼 몇 년 남았지? 1년. 1년 남았잖아. 가석방이. 그러면 가석방 1로 따지면 가석방 1로부터 몇 년 결격이야? 4년.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무기수가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무기징역을 받고 있다가 가석방이 됐다.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지. 근데 무기징역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죽을 때까지. 근데 그러면 무기수가 가석방 됐을 때 죽을 때까지 그럼 집에서 이제 근신하고 있어라? 이 얘기는 조금 너무 지나치잖아. 물론 뭐 사실 지나칠 것도 없네. 그래서 교도소에 있다가 집으로 보내주는 건 그렇진 않지만 아무도 그래도 좀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잖아. 끝까지. 그러니까 무기수가 몇 년 지나면 10년 지나면 다 산 것으로 보는 거야. 근데 왜 하필 10년이냐면요. 우리 형법상 자녀 형기 기간은 최대 몇 년을 넘어가지 못해요. 10년. 그래서 무조건 10년으로 단축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징역 30년 받았다고 한번 해볼게요. 징역 30년. 15년 복역 중에 가석방 되었어요. 그러면 가석방 일로부터 몇 년간 결격이야? 13년 아니면 18년? 13년. 왜 13년? 최대가 10년이니까 10년으로 단축되는 거야. 거기에다가 3년 더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개념 잡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면 얘기가 나오는데, 사면은 가석방하고 완전 달라요. 가석방은 자녀 형기를 근신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집행면제, 즉 사면은 아예 무슨 뜻이에요? 너의 죄를 사하여 주노라. 이게 이제 사면이잖아요. 그 옛날에 너의 죄를 누가 많이 사해 줬죠? 옛날에는, 예? 옛날에 임금이, 예. 옛날에는 왕이 했죠, 왕이. 근데 요즘에는 왕 노릇을 하는 사람이 누가요? 대통령이. 그래서 사면은 대통령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일치할 수 없고요.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사면은 두 가지 사면이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내용을 읽고 가로를 한번 좀 채워보면 자녀 형기만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형의 선고 받은 건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너의 죄는 있다 이 말이야. 너의 죄는 있는데 너가 이제 뭐 반성하고 있고 사회 대통합 차원에서 사면을 할 거니까 너 앞으로 이제 밖에 나가서 근신하고 뭐 좀 근신한 다음에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해주는 게 이제 이 사면인데, 이 사면을 뭐라고 하냐면 특별 사면이라고 그래. 자녀 형기만 빼주는 거. 그러면 몇 년은 근신을 해야 돼? 3년. 네. 그런데 밑에 사면은 그게 아니고, 야, 가만히 보니까 너가 형의 선고를 받은 거를 돌이켜 보니까 그때 시대적 상황으로 봤을 때 야, 나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아닌 걸로 해줄 수밖에 없어. 죄가 아닌 것으로 해줄 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뭐 정치인 같은 경우들, 또는 뭐 사상범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주로 이 사면을 하게 되는데, 이걸 뭐라고 그래? 일반 사면이라고 그래. 일반 사면. 그럼 일반 사면은 아예 뭐까지 싹 빼주는 거야. 그 효과. 그 효과가 뭐지?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상태로 완전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전과 기록을 삭제해 주는 거. 뭘 삭제해 준다고? 전과 기록. 그럼 이 사람은 뭐 안 받은 사람이 되는 거네? 형의 선고를 안 받은 사람이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걸로 이렇게 되는 거. 그럼 얘는 3년을 말하자면 결격 기간을 적용할 필요가 없고, 어떻게 사면? 즉시 복권되어지는. 그러면 사면의 종류가, 자, 위에 무슨 사면? 특별 사면이고 아래가 일반 사면인데, 단어로 보면 무슨 사면이 좋을 것 같아요? 특별. 근데 의미로 보니까 일반 사면이 훨씬 더 좋은 사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면 두 개 다 채색해 주시고, 그게 좀 시험에 잘 나오네요. 자, 5번에 형의 집행유예 선고자라고 했는데, 일단 집행유예하고 선고유예하고 차이점, 지난번에 한번 구분해 드렸는데, 집행유예하고 선고유예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를 받은 거, 선고유예는 선고를 안 받은 거. 그러면 집행유예는 결격이고 선고유예는 결격이 아니야. 왜냐면 형의 선고를 안 받았으니까. 그래서 선고유예는 어떤 말로 꼬셔도 넘어가시면 안 돼. 무조건 선고유예는 뭐 아니다. 결격 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럼 집행유예가 결격인데 얼마 동안이 결격일 거냐? 얘는 추가 3년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얼마만 지나, 뭐만 경과하면, 집행유예 기간만 경과하면 결격에서 완전히 해소가 된다. 자, 그러면 질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받았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자, 그러면 몇 년간 결격이에요? 5년만. 이거 합쳐서 8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몇 년만? 5년만. 5년만 결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6번에 자격 취소. 자격 취소가 되면 몇 년간 결격이죠? 3년. 이거는 뭐 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돼? 자격 취소일로부터 3년. 거기 자격 취소는 가로 한번 열어주시고요. 자격 취소가 되면 몇 가지를 못 하냐면요, 3가지를 못 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3불이라고 합니다. 자, 자, 일단 시험 못 보고요. 그 다음에 등록이 안 되고 고용도 안 되고, 이렇게 3가지를 할 수 없는 거를 3불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시험도 못 보고 등록도 안 되고 고용도 하고. 몇 년 동안? 3년 동안. 3년 동안. 이에 비해서 그 자격 정지는 3년은 아니고 무슨 기간만?
자격 정지 기간 동안만 집행유예 기간에 들어갔는데 그 자격 정지 기간 중인 자에다가는 가로 하나만 열어주시고요. 자격 정지는 최대 몇 월까지? 6월까지만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시험 지문에 소공이 자격 정지를 3월을 받았다 나왔어. 3월. 그러면 결격은 얼마야? 그냥 3월만 결격인 거지, 그죠? 네, 그렇게 개념 잡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8번이요? 등록 취소. 8번에 등록 취소가 있는데 이 등록 취소는 6번의 자격 취소하고 일단 개념을 같이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격증이든 등록증이든 이따가 취소가 되면 몇 년 동안은 결격이야. 3년. 그런데 이 등록 취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또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그 등록 취소의 원인이 무려 19가지 원인에 의해서 등록이 취소가 되거든요.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아주 특이한 사유에 의해서 등록이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컨대 사망 해산도 등록을 취소시킨다 이거야. 그죠? 그러면 자 등록이 취소되고 몇 년간 결격이야? 원래 3년. 그런데 사망한 개공, 해산한 법인인 개공에게 등록을 취소시켜야 되지. 왜? 사망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빵점이고요. 아니 결격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그러선 게 아니고 왜 사망해산하면 그 개인이든 법인의 등록을 취소시켜야 되냐고. 왜냐면 생각을 해보면 사망했고 해산했는데 등록의 효력은 소멸됐거든. 영속성의 원칙에서 차단이 됐잖아. 근데 왜 등록은 취소시켜야 돼? 응? 다른 사람이 쓸까봐. 근데 그런 것들을 꼭 취소시켜야 돼? 아니면 가급적 취소시켜놔야 돼? 꼭. 근데 왜 취소를 꼭 해야 되냐면 그게 취소 사유라서 그래. 뭐라고요? 취소 사유라고. 그러니까 19가지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다시 자 사망해산은 등록 취소 사유의 1번이야. 가장 첫 번째로 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망해서 등록이 취소가 됐잖아요. 근데 원래 등록 취소가 되면 3년의 결격이래.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고. 없잖아. 그래서 잘 생각하면 사망과 해산에 의해서 등록은 취소가 되면 몇 년의 결격을 적용하지 않아. 3년의 결격은 적용하지 않아. 그럼 얘는 언제 다시 등록할 수 있어? 불가능하죠. 그래서 영구히 결격인 거야. 그런데 가로에는 뭐 넣으셔야 돼? 결격사유. 요게 이제 가장 이제 어렵고 우리 법에서 가장 단연 어렵고요. 질문 들어오는 거에 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30% 정도? 뭐 인터넷이나 이렇게 그 현장 강의할 때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요거야. 결격사유.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왜 의미가 없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갑이 징역을 50년을 받은 거야. 그러면 얘가 징역 50년 선고받으면 이게 뭐야? 결격이잖아. 그렇죠? 맞죠? 몇 년 동안? 50년 아니고 53년 동안. 무려 53년간 결격이잖아. 근데 이 신문이 만약에 뭐였다면? 개공이었다면. 이게 이제 개공인 거야. 그러면 얘 어떻게 돼? 얘가 신분이 개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징역 50년 받고 결격에 들어갔잖아. 그러면 개공이 결격에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등록 취소시켜야지. 누가? 관청에서. 왜? 결격이라서 또 맞는데 취소 사유라서. 취소 사유가 돼서 이제 취소시킨 거야. 그러면 취소가 됐지. 그럼 원인을 가려놓고 생각해 봐요. 원인을 가려놓고 생각하면 뭐 때문에 등록 취소 먹은 거야? 결격 때문에 등록 취소가 됐잖아. 근데 여기서부터 3년의 결격을 또 적용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이미 얘는 결격에 들어갔어. 그러면 언제 재등록할 수 있냐라고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결격사유에서 해소가 돼야지. 언제 해소돼? 53년 있다가 해소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이게 꼭 53년이 꼭 지나야 돼? 53년이 아닐 수도 있어. 언제? 예를 들자면. 일반 사면도 생각할 수 있고 또 진범이 잡힌 거야. 진범이 잡힌 거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꼭 53년만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일률적으로 뭐를 적용하지 않아? 3년을 적용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얘는 언제 다시 할 수 있어? 이거에서 풀리면 하는 거지 뭐. 그래서 결격에 의한 등록 취소는 몇 년이 아니라 해소 시에 재등록할 수 있는 거지. 해소가 되면 끝나는 거지 뭐. 이해되시죠? 네. 예, 그렇게 생각 한번 해보죠.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예. 을도 역시 개공이네요. 을 개공이야.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거 똑같은 거지 뭐. 뭐에 걸린 거야? 결격 사유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등록을 취소해야 돼. 이 언제 풀려? 3년 있다 풀리는 거 아니잖아. 네, 그럼 언제 풀려? 자, 4가지 원인이 있어야 풀리는 거지. 네, 첫째, 얘가 복권 판결을 받든가, 또 10년이 지나든가, 또 면책 결정을 받든가, 또 파산 폐지 결정을 받든가, 어떤 사유가 있어야 풀리잖아. 근데 몇 년 갖고 풀리는 건 아니야. 3년 갖고 풀리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결격을 갖다 대더라도 원인 되는 결격에서 뭐 해야? 회수가 되면 풀리는 거지 뭐.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 결격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록기준 미달이라는 개념은 예컨대 법인이 우리 1교시 때 뭘 배웠냐면 자본금 얼마 갖고 시작했죠? 5천. 예, 그럼 5천 가지고 시작을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1년 영업을 해보니까 다 까먹은 거야. 자본금 잠식. 예, 그러면 관청에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등록 취소해야지. 기준 미달이니까. 예, 그럼 언제 다시 해준대? 3년 있다가 돈도 없는데 다시 해준대? 아니요. 예, 그럼 돈 있어야 해주지. 그러면 꼭 3년 있어야 돼? 아니요. 그럼 뭐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그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지? 기준만. 예, 기준만 충족하면 언제든 해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4개를 좀 암기하시는 게 좋아. 예, 요게 시험에도 좀 잘 나오고 그 4개가 뭐죠? 사해결등. 예, 사해결등. 그럼 사해결등은 등록 취소하고 관련된 예외네요. 그렇죠? 예,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100번을 설명을 해도요. 100번이 아니고 1000번을 설명해도 문제에서는 적용이 안 돼요. 그런데 이거를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이제 이거에 관련된 문제를 한 10개 정도 풀어보면 이제 접목할 수가 있어.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해하시는 거하고 문제 푸는 거하고는 달라. 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문제. 예, 객관식 시험에서는 객관식 시험답게 공부를 해야 돼요. 예? 객관식 시험은 뭐답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객관식 시험답게. 그게 뭐야? 그게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응용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뭐랄까요? 좀 이런 얘기 좀 하면 그런데 학원에서 공부 잘한다고 꼭 시험을 잘 보는 건 아니라는 거야. 에? 무슨 얘기냐면 학원에서 공부를 잘하는 거는 그냥 우물한 개구리인 거야. 거기 안에서 그 배운 거를 가지고 모의고사를 똑같이 내니까 잘 나올 수밖에 없지. 그렇죠? 그런데 가령 우리 학원 모의고사에서 80점 맞았어. 예컨대. 그럼 다른 학원 모의고사에서 80점 맞아야 그게 실력이 좋은 거야. 근데 우리 학원 모의고사는 막 80점 맞았는데 다른 학원 모의고사는 막 40점 맞았대. 그럼 그 실력이 없는 거란 말이야. 그럼 본인 시험 몇 점 맞겠어? 40점. 아니, 그렇진 않고 중간은 맞겠지. 80점 맞는 사람이 어떻게 40점 맞겠어? 그죠? 근데 그게 꼭 실력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실전에 강한 사람이 있단 말이야. 실전에 강한 사람. 그 실전에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 다양한 문제를 경험해보는 사람이 문제를 잘 풀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본시험장에 가시면 여러분 처음 보는 문제가 기다릴 거 아니에요. 왜냐면 처음 볼 수밖에 없는 게 전혀 엉뚱한 사람이 문제를 냈으니까. 특히 어떤 과목이 그럴 것 같아요. 중개사법은 안 그렇고요. 중개사법은 안 그렇고. 공법보다 더 심한 거는 학개론. 이 2개. 학개론하고 공법하고는요. 듣도 보지도 못한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듣도 보지도 못한 문제들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학개론 쌤이랑 공법 쌤은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실 거야. 뭐라고? 내가 강의한 거에서 다 나왔다고. 근데 사실은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니고 내가 수업한 거에서 다 나온 거 맞아. 그런데 수험생들이 느끼는 거하고는 달라.
그러니까 예컨대 학교원 쌤이나 공법 쌤은 만약에 이런 모양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시험에는 이렇게 나온 거야. 에?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수험생들은 어떻게 받아들여? 이게 아니라고 받아들이잖아. 근데 이거를 응용하는 거야. 이걸 여기다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를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잖아. 이런 식으로 바꾸려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응용이라고 하는데, 응용만 하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강의하면서 다 나왔다고 그래. 개풀 뭐가 나와? 아무것도 안 나왔지. 하나도 안 나왔구만. 예. 그런데 이제 그거가 강의하는 선생님은 이게 내가 강의하면서 다 나왔다고 얘기한다면 응용하는 거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거를 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 어떤 사람의 응용이 되겠어? 이렇게. 예? 그렇죠. 문제를 많이 풀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응용이 안 된다고. 그냥 처음 보는 문제야. 어떻게 맞출 거냐고. 그래서 백날 수업 듣고 백날 책 읽어봐도 이런 거 못 푼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 문제를 극단적으로 많이 풀어보시는 거.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많이 풀어보는 게 좋아. 극단적으로 문제를. 그래서 뭡니까? 문제 풀면 잡혀 이제. 뭐가 잡혀? 틀이 잡히는 게 아니고요. 유형이 잡힙니다. 유형. 여기서는 뭐 나오는구나. 이런 유형이 잡힌단 말이야. 유형. 예. 유형만 잡으면 끝이야. 뭐 끝이야? 공부 끝이라고. 공부 끝이야. 예. 그래서 제가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 유형 잡는 좋은 방법. 오늘 이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들어가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10년도 기출문제를 다 뽑는 거야. 예? 몇 년도? 10년도. 뭐 20년 건 필요 없고 10년 거. 그 대신 어디 가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가서 그 기출문제 다운로드 가능해. 그 무료로. 정답도 나와요. 그래서 10년치만 뽑아. 10년치 딱. 근데 뽑을 때 1차만 뽑아요. 1차만 뽑으라고. 2차는 뽑지 말라고. 왜 2차는 뽑으면 안 돼? 2차는 볼 게 아니야. 왜 2차는 볼 게 아니냐면 이제 엉뚱한 문제들이 나올 거란 말이야. 왜냐면 2차 문제를 뽑잖아? 그럼 막 이런 거 나와. 중개업자가 뭐 이런 말 나온다. 싹 바뀌었어. 못 본단 말이야. 그리고 막 세법도 다 바뀌고 공부도 다 바뀌었어. 2차는 절대 보면 안 되고 몇 차만? 1차만. 이 1차만 뽑아가지고요. 몇 년도? 10년도. 이거를 뽑아. 10년치만. 뽑아가지고 그 문제만 외우면 무조건 합격이야. 정말로. 농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외우면요. 그 10년치를 외우면 400개를 외우는 거야. 거기서 빠질 수가 없어. 안 빠진다고. 그럼 왜 그러면 이 공부를 하고 있어? 그냥 오늘 당장 가서 그것만 하지. 근데 그 사실 사람이 400문제를 외운다는 게 그게 쉽지 않아. 민법 400개, 학개론 400개면 800개를 무슨 재주로 외울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외우는 거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그럼 내가 실력이 좀 어느 정도 있으면 알고 있는 건 안 외워도 되잖아요. 그런 거를 많이 제끼는 게 좋은 거지. 그래서 전체 800문제에서 뭐 한 600개 정도를 제꼈다 이거야. 근데 나는 200개는 도저히 모르겠어. 외워야지 뭐. 그런 식으로 문제를 외우면 패턴이요. 늘 일정해. 문제를 출제하는 패턴이 일정하다면. 그럼 그게 유형이 되는 거고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오든 당황하지 않고 그거를 응용해서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200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책도 찾아보는 거는 참 좋은 방법이에요. 문제 먼저 풀고 모르는 거를 책에서 찾아보는 거. 그거같이 좋은 학습 방법은 없어요. 근데 역으로 한번 해볼까요? 책을 완벽하게 읽고 문제를 풀으려고 하면 책을 언제 읽냐고. 에? 못 읽잖아. 여러분 책 읽는 거 타입 한번 보여드릴까요? 오늘 이제 집에 가서 민법 중요하다고 하니까 민법 공부를 해. 그럼 몇 페이지를 펴? 1페이지. 펴. 그래가지고 이제 읽어. 읽는데 몇 페이지 정도까지 읽어? 한 3페이지, 4페이지 읽고, 좀 쉬어야 돼, 이제. 머리가 이제 막 어지럽고 막 복잡하니까. 그 다음은 뭐 좀 쉬면 좀 졸리잖아. 아니면 집안일을 읽거나. 그럼 이제 그 다음날이 됐습니다. 다음날 됐으면 또 어디 펴? 또 1페이지 펴요. 그렇게 해서 계속 몇 번 하다 보면 나 스스로 어떤 모습을 발견하냐면 한 달이 지났는데도 계속 총칙만 공부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고. 그렇게 하면 이제 뭐 3수, 4수, 5수 하게 되는 거야. 그렇게 자꾸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막 5수 이상 하신 분들이 민법 총칙의 박사야. 모르는 게 없어요. 모르는 게 없다고 막 계속 총칙만 봐가지고. 어떻게 모르는 게 있겠어. 5년 동안 계속 총칙만 봤는데.
근데 문제는 총칙에서 다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잖아. 어디서도 많이 나와. 물건에서도 많이 나오고, 계약에서도 많이 나오고, 민특에서 6개 나오잖아. 그거 어쩔 거냐고. 그거. 예. 그래서 이제 민법 공부를 할 때 총칙만 보지 말고 순서를요, 이렇게 강의하시는 선생님도 있어. 무슨 얘기냐면, 민법을 제일 먼저, 총칙 먼저 강의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맞는데, 이게 어려우니까, 이거 건너뛰고, 물권법부터 강의하는 선생님들이 있다고. 그거 한두 명이 아니야. 있단 말이야. 물론 후루꾸긴 하지. 후루꾸 알죠? 후루꾸. 후루꾸긴 한데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뭐 해? 계약해. 계약법. 그 다음에 뭐 해? 민특해. 이렇게 강의를 하고 여기 와서 해. 이렇게 강의를 하는 민법 선생님들도 있어. 그래서 총칙은 막 날려버려. 왜 날리냐면 반대로 봐요. 총칙, 물권, 계약, 민특하면 뭐를 날리게 돼? 민특을 날리잖아. 다음에 해준다고 안 해주고 막 그러잖아. 아니면 여기 빨리 그냥 읽어버리고 이렇게 해버리거나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민법 선생님들의 틀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여기 1, 2, 3 하고 여기로 가서 이렇게 해주는 민법 선생님도 상당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하는 게 후루꾸긴 하지만 누구한테는 좋을 수도 있어요. 수험생한테. 왜? 총칙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총칙을 봐야만 꼭 이렇게 단계별로 보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물건만 공부해도 괜찮다니까? 물건에서 30개 나오잖아. 30개라네. 30% 나오니까. 물건이 뭘 어려워요, 물건이 어려워? 총칙은? 안 어려워? 그럼 얘랑 비교했을 때 어떤 게 어려워? 물건이 어렵다고? 그래요? 이거 그럼 못 들은 걸로 합시다. 아니, 일반적으로 그냥 물건을 쉽다고 하거든. 그냥 일반적으로. 물건이 어려우면 어떡해? 물건, 계약, 민특은 쉽거든. 이제 여러분이 민법 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그러면? 총칙이 떠오르잖아. 왜 민법 하면 떠오르냐면 가장 고민되기 때문에 먼저 떠오르는 거란 말이야. 그게 정상인 거야. 그죠? 맨 앞에서 떠오르는 게 아니라 늘 보는 게 총칙이라서. 그거 보지 말고 넘기라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오늘 민법 공부한다고 하면 뭐 보지 말고 총칙 보지 말고 물권법부터 보는 거야. 그리고 물권도 맨 앞에 물권법 총칙 있잖아. 건너가도 돼? 괜찮아. 그럼 뭐부터 봐? 뭐 재밌는 거부터 봐. 재밌는 거 뭐? 유치권 이런 거 재밌잖아. 엄청 재밌잖아. 유치권 매년 한 번씩 나오니까 그런 것부터 보면 어때요? 유치권 먼저 공부하고 순서는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순서는 여러분 마음이죠. 안 그래? 그런 거라 상관없다고. 그래서 아무튼 문제를 많이 풀어보. 그 얘기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그럼 내가 10회본을 뽑았잖아. 그러면 10회본을 뽑아서 양면 인쇄를 하지 말고, 이거는 지금 양면 인쇄가 됐잖아요. 무슨 인쇄? 단면 인쇄를 해가지고 문제를 자른다고. 어떻게 잘라? 문제마다 자르는 거야. 문제마다 자를 때, 이거를 편집을 좀 해가지고, 한 장에 2문제 나오게끔, 뭐 혹은 3문제 나오게끔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물권법 문제는 물권법 문제만 이렇게 모아갖고 다니라고. 이렇게. 잘라서. 이 종이가 일정할 필요는 없는 거야. 이렇게 자르고 가가지고 다니면 가령 저당권에 관한 문제가 있다. 그럼 저당권 문제만 모아. 이렇게 10년도 저당권 문제를. 그러면 10년도 저당권 문제면 8, 9개 될 거 아니에요. 저당권이 매년 나오니까. 그럼 그거를 이렇게 갖고 다녀. 그래서 그냥 계속 보고 다니면 저당권은 완벽한 공부 방법이 되는 거야. 그치? 뭐라고요? 왜 지금 말해주냐고? 그 전에는 말해줘도 몰라. 그 전에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걸 갖고 다니면 돼. 그래서 조금 더 정성스럽게 하실 분들은 노트를 하나 사요. 이렇게 노트에다 붙여갖고 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 거 시간 낭비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오려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저당권 문제면 저당권만 이렇게 좀 오려 갖고 다니고 풀고 이렇게. 그러니까 저당권 오늘 수업 들었다? 그러면 요것만 딱 꺼내가지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뜻이냐면
10년도 문제를 뽑아가지고 저당권 문제가 10개 나왔어. 그걸 다 오려가지고 10문제를 모아놨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50문항을, 그러니까 저당권에서 나오는 50문항을 내가 접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5문항이니까 50문항을 접하게 되잖아. 그러면 중복되는 것도 있을라나요? 그 중복되는 게 한 절반은 중복된다. 절반.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25개 모든 문항을 내가 다 알게 되는 거야. 그렇죠? 틀릴 수가 없어, 문제를. 네. 그렇게 계속 보고 다니면. 그렇게 해서 다른 거 필요 없고, 총칙은 다 버려버려요. 총칙은 출력해서 다 버리고, 3개만 모을 거예요. 자, 물권하고, 계약하고, 민특하고. 그렇게만 해도 민법에서 80점 나올 수 있어. 거짓말 아니에요. 네. 총칙 다 찍어, 그냥 한 번으로. 그래도 돼요. 네. 총칙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총칙의 어떤 그 부담감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방법이에요, 그게. 예. 그렇게 하시면 민법도 되게 쉽게 갈 수 있어요. 학계론은 똑같이 하는데, 학계론은 계산 문제 다 버려. 계산 문제. 예. 계산 문제 다 버리고, 나머지만. 나머지만. 계산 문제 제가 나중에 찍는 요령 말씀드릴게요. 예, 계산 문제는. 근데 학계론 쌤하고 제가 찍는 요령을 2가지를 다 듣고, 가장 좋은 방법을 여러분 선택하셔가지고 찍으시면 돼. 예? 누가? 그럼 어떻게 하래?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자, 왜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계산 문제를 왜 못 푸냐면, 첫 번째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냐면, 우리가 80문제를 100분 안에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100분 안에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뭘 해야 돼? 문제를 일단 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답안지 마킹을 해야 되는데, 그 답안지 마킹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왜? 그 80개를 순서대로 쭉 이렇게 마킹하는 게 쉽지 않다고. 그리고 답안지만 마킹하는 게 아니라, 답안지 왼쪽에 보면 이름이랑 주민 넘버랑 이거 다 써야 되는데, 이것도 장난 아니야.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거를 답안지 마킹 시간을 5분 정도 생각하면 안 돼. 10분은 걸려. 그렇죠? 예. 왜냐면 쓰다가 뭐 할 수도 있고요. 틀릴 수도 있고, 그럼 다시 쓰는 경우도 있고, 그 화이트로 지우는 경우도 있고, 이게 장난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푸는 시간은 90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정확히. 그런데 이 문제를 풀다 보면, 욕심이 생겨, 안 생겨? 생기죠. 많이 맞고 싶어, 안 맞고 싶어. 그게 합격하고 싶은 욕심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학계론을 먼저를 풀던, 민법을 먼저 풀던, 이제 그거는 내가 실력 있는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문제. 내가 민법을 선택했다고 칩시다. 그럼 정확히 몇 분 안에 끝나고 학계론으로 넘어가줘야 돼. 45분에. 왜냐면 90분 안에 이제 다 끝내고 10분 안에 마킹한다고 치면. 근데 그 45분 안에 못 넘긴다고. 먼저 푼 과목을. 그래서 만약에 민법을 먼저 풀었잖아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한 50분에서 60분 사이에 넘겨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아니고 다 그래, 다. 그걸 못 넘기는 거야. 이게 여러 번 읽게 되니까. 특히 가불병 이런 나오는 문제들은 뭐를 그려야 돼,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1분 안에 해결을 못 한다고. 그러면 거기서 오버하잖아요. 10분이 됐던 15분 오버했잖아. 그럼 나머지 그 부족한 시간은 어디서 커버해야 되겠어? 계산 문제에서 커버해야 돼.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나온다니까?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계산 문제 이런 건 풀어야 돼. 학교 선생님 말대로 탁 보면 나오는 거는 풀어야 돼. 없으니까 그냥 체결하는 거야. 그런 게 없지 뭐 당연히. 계산 문제가 어떻게 탁 보면 나와. 예, 절대 안 나오지. 예. 아니 학계론 서예문 딱 보면 나온대? 나온대? 그러면 풀어야지 뭐 그렇게 하면. 예, 근데 탁 보면 나오는 문제가 없단 말이야. 그리고 계산 문제를 풀었을 때 또 단점이 또 있는 게 뭐냐면요. 선택지가 없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막 이제 한 1분 30초에 걸쳐서 열심히 풀었거든? 근데 뭐 가령 정답이 3이야. 내가 푼 문제가 3이라고. 3인데 선택지에 3이 없는 거야. 그럼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거기에 이제 내가 꽂히게 되는 거예요. 꽂히게 되고 그 꽂힌 영향이 어디에 미치냐면 비계산 문제에 미친다고 영향을. 나 떨어지겠는걸? 이렇게? 예,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개 수험생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계산 문제를 맨 마지막에 제낀 다음에 계산 문제, 비계산 문제 먼저 풀고 시간이 남으면 계산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고 들어가거든. 근데 시간이 절대 안 남아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계산 문제 풀 시간이 없거나 1분 정도밖에 안 남아. 1분 동안에 계산 문제 10개에서 최대 12개까지 어떻게 풀 거야? 택도 없는 소리지. 예. 근데 제가 좋은 소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11개인가 12개가 나왔거든요. 계산 문제가. 근데 4번이 정답인 게 5개가 나왔어요. 제가 마지막에 그거 말씀드렸거든. 4번으로 찍으라고. 정말이에요. 저 다른 학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거 제가 그렇게 마지막에 시험장 오리엔테이션 한 거에 나와 있어요. 그럼 계산 문제는 4번 아니면 3번에 쏠려. 예? 왜 그러냐면 이건 일본 교육학회에서 발표한 건데 계산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의 심리를 보면 정답을 가운데에다가 놓고 싶대. 가운데다가. 그러니까 몇 번하고 몇 번에다가 절대 배치하지 않는다는 거야. 1번하고 5번에다가는 배치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게 사람 심리야. 그러면 3번으로 찍을 거냐 4번으로 찍을 거냐는 어떻게 찍어야 되겠어? 그게 아니고 내가 비계산 문제를 풀었잖아. 그거에 총력을 기울이는 거야. 해서 거기서 답안지 마킹을 다 해. 그 다음에 쉬어. 뭘 쉬어? 그 개수를 쉬는 거야. 그래서 가장 안 나온 번호 있을 거 아니야. 거기다 몰빵 해주는 거야. 2, 3, 4 중에서. 그죠? 네, 거기서 해주면 되는 거라고. 그러면 분명히 걸린다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겠어요? 아니면, 열심히 하는 게 합리적이겠어요? 시간이 안 된다니까? 네, 그래서 그거 계산 문제 버리시라고. 그리고 계산 문제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정작 계산 문제에 여러분 이렇게 매달리잖아요. 그러면 계산 문제를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포기를 한다고. 근데 이 포기가 계산 문제를 포기하는 게 아니고 뭘 포기해? 아니 그냥 시험 자체를 포기해버린다고. 여러분이 나는 머리가 안 좋아서 안 되는가 봐 이렇게 해버린다고. 어차피 계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야. 아셨죠? 예, 그래서 계산 문제는 그냥 찍는 걸로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물론 학개론 쌤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 거야.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시간이 물리적으로 안 돼요. 분명히 안 됩니다. 혹시 학개론 쌤이 이 공부 해보셨나? 자격증이 있으세요? 그럼 학개론 쌤의 자격증이 있으시면 민법보다는 학개론을 잘해서 붙은 거잖아. 그죠? 그렇잖아. 학개론 쌤이 민법보다 학개론을 잘해서 붙은 거잖아. 아마 분명히 제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 민법은 40점 조금 넘어졌을 거야. 학개론은 다 맞았을 테고. 예. 뻔하지 뭐. 그렇잖아. 예. 근데 여러분이 학개론 선생이 아니잖아. 그리고 학개론 선생이 아닌데 그대로 공부하면 어떡해. 말이 안 되는 거지. 예.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합격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9회 때 합격을 했는데. 민법 하나 틀렸고. 아니, 제가 왜 민법 하나 틀렸대, 왜? 저 법 전공했는데. 예. 법대 나왔는데 왜? 예. 그러면 민법 하나 틀렸고, 학개론은 40점 간당간당 넘겼어요. 계산 문제는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찍었겠지. 예. 계산 문제 저는 아예 못해. 저는 수학 실력이 딱 중학교 실력이라고 보면 돼요. 중학교.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이 뭐죠? 수투가, 그러니까 뭐 들어가냐고, 수투가. 미적분 전혀 몰라. 그 전혀 모르고, 그냥 중학교에서 배우는 정도 실력, 이런 거. 그런 거밖에, 사칙연산? 이거밖에 못해. 예, 사칙연산. 사칙연산은 좀 잘해. 예, 방정식 이런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 고급 수학 있잖아요. 전혀 못해요, 전혀. 제가 말씀드린 적 없어요? 고등학교 수학쌤이 막 맨날 두드려 패가지고, 공부 안 했다고? 그런 아픈 추억이 있어. 예, 그래서, 학개론은 아예 못해.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런 언어적인 거, 국어, 영어, 그 다음에 또 사회, 역사 참 잘했고, 그런 거 잘했어. 지구과학, 이런 거 되게 좋아했고. 근데 수학은 아예 제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대학 가잖아.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 이제 또 거기 또 숨겨져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 지금은 얘기하기 좀 그래. 시험에 이제 임박하면 말씀드릴게. 꼭 정상적인 방법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정상적인 방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아니 이제 그거는 우리
저는 학력고사를 봤는데, 예, 학력고사 세대잖아요. 근데 학력고사가, 우리 보통 교실이 이만하잖아요. 예. 60명 들어가서 시험 봤어. 우리는. 예. 학력고사. 학력고사. 예. 그때는 애들이 빠글빠글 했으니까. 예. 요 정도 교실에 60명. 예. 요 정도 교실에 60명. 예. 그냥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예. 거기까지만. 자, 우리 몇 번까지 봤죠? 결격사유 봐야 되는데. 8번? 네, 8번. 자, 9번 보면, 업무 정지 처분 후, 뭐한 자? 폐업한 자.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업무 정지 자체가 결격은 아니에요. 업무 정지 자체는 결격이 아니야. 그냥 업무 정지는 뭐야? 그냥 업무를 정지한 거야. 근데 결과하고 상관이 없어. 근데 업무 정지를 받고 뭐 하면? 폐업을 하면 재등록이 안 된다는 거야. 아까 문제 풀 때 어떤 분이 그랬잖아. 업무 정지 받고 폐업하면 재등록 안 된다 그랬잖아. 이게 그거야. 이게 되게 잘 나온 시험에. 자, 그럼 다시 업무 정지 받고 폐업하면 왜 재등록이 안 돼? 결격이라서, 결격사유라서. 얼마 동안? 그 정지 기간 동안. 예, 그래서 그 정지 기간이 끝나야 할 수 있어요. 자, 10번의 법인의 업무 정지 사유 발생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 그 다음 뭐 넣어야 돼? 이었던 자.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법인이 결격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사원 또는 임원, 이었던 자가 결격이라는 거야? 법인이 업무 정지였어요. 아니, 결격이. 누가 결격이냐고.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가 결격이야. 그런데 업무 정지는 누가 받았죠? 법인이 받고, 잘못은 누가 하고? 사원 또는 임원이 하고. 그래서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가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나쁘게 생각하는 거죠, 법률에서. 그래서 결격사유에 빠뜨리겠다는 거죠. 누구를? 사원 또는 임원을 얼마 동안을? 법인이 받은 정지 기간 동안을.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었던이라는 말은 왜 썼을까요, 법률에서? 이었던이라는 건 우리가 시제로 말하면 과거형이잖아. 예? 시제로 말하면 과거형이잖아. 왜 이었던이라는 말을 썼을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이런 얘기야. 예, 그러니까 지금은 뭐가 아니고 사원 또는 임원이 아니다 말이야. 그럼 과거에는 이었던 그런 개념으로 쓰인 거야. 그래서 정리하면 그런 뜻이야. 사원 또는 임원이 잘못을 하고 회사가 업무 정지 받자 바로 뭐 한 사람이야? 관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쁜 사람인 거지.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11번 결격이 이 법 위반으로 얼마 이상의 벌금 받고 300만 원 이상 벌금 받고 3년 경과되지 않은 건데 여기서 포인트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이 법이냐 다른 법이냐를 따졌을 때 무슨 법? 이 법이어야 해. 이 법. 이 법. 그리고 이 법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얼마 이상이어야 돼요?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해. 300만 원 미만이면 결격에 해당하지 않아요. 가끔 벌금형의 선고유예 받았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뭘 받았다고? 선고유예. 예, 그럼 선고유예 받으면 어떻게 돼? 결격이 아니야. 예, 결격이 아니라고. 또 벌금 선고받고 또 포인트가 뭐냐면 몇 년이 지나야 결격에서 풀려. 3년. 이거는 돈으로 내는 건데 왜 3년을 또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 벌금형도 형벌이라서 그런 거예요. 너 형벌이니까 몇 년 동안 뭐 해? 3년 동안 근신해, 반성해. 뭐 이런 의미로 형벌이라서 이제 3년의 결격 기간을 주는 겁니다. 자, 마지막 12번째 결격. 결격에 해당하는 사원 또는 임원이 있는 법인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누가 결격이라는 거죠? 법인이. 얼마 동안? 응? 얘는 얼마 동안이 아니라 지금 당장 결격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해소시키고 싶으면 그 원인 제공을 한 누구를? 사원 또는 임원을 내보내야 돼. 근데 언제 안에 내보내야 돼? 2월 안에. 2월 안에 해소해야 돼. 반대로 해소 못하면? 응? 그 사람의 이 직급이 뭐지? 사원 또는 임원이잖아. 그럼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잖아. 그럼 해소 못하면 어떻게 되지? 등록 취소. 법인의 등록이 취소됩니다. 예.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문제 한번 가볼게요. 개공이 직접 등록의 결격에 해당되는 경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누가 결격이다가 포인트야. 개공이 결격이다. 그러면 반드시 등록은 뭐 된다? 취소된다. OX. 요 문제에다 별 5개 한번 할게요. 별이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고 그러니. 예. 이 문제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리면 누가 결격이면 개공이 결격이면 반드시 등록은 취소된다. 그렇게 돼야죠. 예. 후발적 결격이고 두 번째. 모든 결격 사유는 모든 결격이라면 12개 아니에요? 그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대. OX. X. 왜 X? 아니 사회 결등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응? 원시적 결격을 얘기하는 거야. 그 무슨 얘기냐면 미성년자라는 결격이 개공한테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요. 주어가 개공일 때, 주어가 개공일 때라고 했어요. 얘가 미성년자가 된다면 이 말이, 이 전제가 성립될 수가 없잖아요. 이 전제가 어떻게 성립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결격은 원시적 결격이잖아. 그래서 이건 등록을 취소시킬 수가 없지. 예, 그래서 X예요. 자, 세 번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등록이 취소가 되는 경우 항상 3년간 결격에 해당이 된대. OX, X. 이게 이제 뭐야? 사회 결등이야. 이렇게 이제 활용하셔야 돼. 사회 결등. 그것도 별표 좀 해주시고요. 자, 밑에 징역 20년 선고를 받고 7년 복역 중에 가석방.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만 살면 가석방 일단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20년에 3분의 1이니까 7년 맞죠, 그죠? 그러면 이제 7년 살다가 가석방 됐대. 그럼 얘는 자녀 형기가 몇 년 남았어요? 13년 남았지. 그럼 13년에다가 3년을 더해서 16년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몇 년? 그냥 13년. 13년은 어떻게 나왔어? 자녀 형기 10년 단축, 그 다음에 3년 추가 해가지고 13년 이렇게 답변하셔야 돼. 자, 밑에 다른 법률 위반으로 이 법이 아니고 다른 법률입니다. 금고형을 선고받았대. 그러면 이게 이 법이 아니고 다른 법인데 금고형 4번을 한번 올라가 볼게요. 금고형 4번은 이 법인지 다른 법인지 따져 안 따져? 안 따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금고형으로 선고를 받았으면 항상 결격사유에 해당합니까? 네. 이 법이든 아니든 그렇게 이해하실 거고요. 잠깐 쉬었다 하시겠습니다.